안녕하세요, 카비니의 빈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조범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 페달 오조작 사고 또는 급발진 사고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부천시장에서 트럭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또 일어났었고, 최근에 또 제주도 우도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디든 갑자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님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피해자 가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사고 이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뭐 명칭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주로 다툼이 되는 포인트가 페달 오조작이냐, 개인의 과실이냐, 아니면은 차량의 결함이냐, 제조사의 결함이냐를 두고 싸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내가 가해자라면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변호사님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고가 났다, 내가 가해자다. 사고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이제 사고가 났으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겠죠. 사건의 그런 책임 유무나 뭐 이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 안전이 제일 확보가 우선 되어야 되고, 그리고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하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최대한 좀 확보를 해두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 또 가능하다면 주변의 목격자 진술 혹은 목격자들의 그런 연락처라도 좀 받아두는 게 정신 없으시겠지만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블랙박스가 내 차에 없거나 녹화가 안 됐더라면 이거 어떻게 또 사고 영상을 확보를 해야 될까요? 네, 의외로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 주변에 다른 차들 블랙박스를 좀 제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CCTV가 이제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찍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차에 그 사고 기록 장치라고 해서 이제 EDR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데이터를 경찰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아야 페달 조작 여부, 브레이크 등 점등 여부 이런 것들을 다툴 수가 있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국가수에서 차량을 회수를 해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 EDR 기록 장치를 운전자가 요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경찰에 요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어쨌든 경황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정말 이게 내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정말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인지 정말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게 내가 차량 결함을 주장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급발진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과실, 내 혐의를 이제 부인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형사 절차에서는 어쨌든 이제 나는 피의자, 피고인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가 인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죄를 부인하는 게 또 마냥 좋은 전략은 아닐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게 나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이제 다 입증이 돼가지고 혐의가 인정이 된다 하면은 그 혐의를 이제 부인했던 그런 부분들이 괘씸죄로 더 크게 돌아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더 세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사실 요 뭐 교통사고 그 중에서도 이 페달 오조작이냐 뭐 급발진이냐 요거는 또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개인이 그냥 혼자 쉽게 대응하시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웬만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죠. 사실 어쨌든 요즘에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고령 운전자분들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사실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급발진으로 주장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있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뭐 반반, 뭐 간혹 급발진도 인정이 되고 또 그냥 운전 미숙이 인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50대 50으로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진짜로 이제 급발진, 말하자면 차량 제조사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대부분 이제 진행되는 거를 보면 결국에는 운전 미숙, 뭐 페달 오조작이 전부 거의 인정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페달 오조작 사고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달 오조작 사고로 인해서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가해자 운전자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될까요? 그런 여타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제 치사죄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물론 이제 형사처벌 말고도 민사상도 책임을 이제 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진행이 되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 7월 달쯤에 서울시청역 앞에서 많은 사상자를 냈던 제네시스 사고, 그분께서 요번에 금고 5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금고 5년형, 징역 5년형과 금고 5년형의 차이는 뭘까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징역은 거기 이제 노역이 들어가 있는 건데 수감이 된 상태에서 일까지 노역까지 해야지 징역이 되는 거고 금고는 그 기간 동안 수감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노역을 하지는 않는 그런 형입니다. 그럼 네. 안에서 뭐해요? 가만히 가만히 있나요? 뭐 하죠? 그럼 뭐 하지? 그러게요. 뭐 할까?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운전자분들이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뭐 사상자가 발생이 됐다 하면 뭐 대인 보험으로 모두 다 처리가 다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전부 다 가입되어 있지 의외로 않습니다. 그게 막 소송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보험이 그래도 대부분은 있으시니까 보험이 있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인 배상이랑 대물 배상으로 나뉘잖아요. 대인 배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보험사가 이제 무한 책임을 져주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한 그런 경우에는 운전자 자기 부담금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냥 보험사가 다 해결을 해주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물 배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1억, 2억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넘어서는 배상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합의를 본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물이 1억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근데 배상을 해야 될 건 2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제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1억으로 현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처리 등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당사자들 간에 합의로 이제 잘 협의가 되면은 뭐 내가 당장 1억을 주기는 힘드니까 뭐 분납을 한다든지 뭐 액수를 좀 조절해 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합의가 진행이 되면 그대로 종결이 되는 거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뭐 본인이 그냥 받아야 되는 이제 권리자가 용인을 해주면 액수도 다운이 될 수 있는 거고 분납도 뭐 나는 10년 동안 받아도 상관없다 하면은 그렇게도 가능한 거고 근데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해자 관점에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렸고 네. 이제는 제가 피해자 관점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 건데 가해자가 페달 오조작 사고가 아니라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로 주장을 할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조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 합의라는 게 사실 좀 기준이 나와줘야 서로가 좀 편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발진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은 가해자 쪽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이제 배상도 본인이 하는 게 좀 억울해질 거고 하더라도 좀 액수를 많이 주기 싫어할 텐데 예를 들어 가해자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 당신 페달 오조작이 맞다 라고 이제 형을 확정을 해줘 버리면 사실 이 사람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본인 잘못으로 그런 배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이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가해 운전자의 그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뭐 합의든 아니면 소송을 통한 금액 확정이든 이런 게 좀 수월해지고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의 결함을 주장하는 그런 소송을 또 별개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러면 확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합의라든지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이겠네요, 그것도. 추후에 뭐 이자 비용까지 좀 그 지연된 것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사실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실제 그런 보상금이나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걸까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1차적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피해자 내지는 이제 그 권리자의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손해가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적극 손해랑 소극 손해 그리고 위자료 이렇게 되는데 교통사고에서 적극 손해라고 하면은 그런 의료 비용 같은 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극 손해라고 하면은 일실 수입 같은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못 번 것들이 소극 손해가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혹시 피해자가 사망을 했거나 뭐 중상이거나 이러면은 좀 억대의 그런 손해배상금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액수가 크다 보니 또 전문가의 좀 조력을 받으시는 게 이게 정확한 액수 산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운전자 본인 차에 대한 EDR 기록 장치를 운전자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피해자도 그 EDR 기록 장치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요청해서 받는 거는 이제 좀 쉽지 않고요. 예를 들어 뭐 민사 소송이 진행이 된다 하면은 그 법원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EDR 자료라든지 사고 분석 내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 피해자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근데 구체적인 그런 자료를 받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대신 수사를 해주니까요. 수사기관은 그런 자료들을 다 분석하고 조사도 하고 그리고 뭐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좀 그렇긴 합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 좀 답답한 부분은 충분히 있죠. 짧으면 어느 정도, 길면은 어느 정도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걸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뭐 사실 대중이 없기는 한데 수사 절차만 해도 3개월 이상은 잡으셔야 되고 재판까지 이제 다 진행이 된다 하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니까요. 최소 6개월이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가족 관점에서 또 질문을 좀 드려볼 건데 제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유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이제 사고가 발생한 이제 직후라고 하면은 비슷합니다. 사실 또 사망이 나올 정도의 이제 큰 사고니까 그것도 역시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해서 가능하면 뭐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해자 가족이라도 같이 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가해자 신상 확인이 또 중요합니다. 가해자 쪽이랑 좀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개인정보를 좀 가능한 확인을 해서 소통을 해야 되겠죠. 자동차 보험이 물론 다 가입이 되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보험차다 아니면 또는 외국인이다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정말 좀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일 힘듭니다. 자동차 사고인 경우라면 우리 쪽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배상을 해주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요즘은 또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쪽 보험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찻길의 사고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그렇게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개인 간의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밖에는 없겠습니다. 거기에 뭐 가해 운전자가 혹시 사망이라도 하면은 그런 책임에 대해서 상속을 또 포기하시거나 하면은 또 그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제가 피해자고 피해자 유족일 때 가해자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일단 그 사망한 가해자 쪽에 이제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서 그 범위 안에서는 배상을 받으시고 그걸 넘어서는 부분이 합의가 잘 안 되면 사실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상속인들한테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 상속 포기까지 되면 그 민사상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좀 그 이례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피해자들이 좀 답답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면 유족 입장에서 그렇게 합의나 보상을 받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 같은 경우는요 좀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라고 하면 형사 합의하고 민사 합의가 나눠진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이제 형사 합의는 형사법적으로 이제 내가 용서를 받는 거라서 네. 이 가해자의 그 처벌 수위하고 영향이 있는 거고요. 이제 민사 합의는 그런 손해배상 관련해 가지고 추후에 뭐 민사 소송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포기하는 대신에 이제 돈을 합의금으로 받는 이런 형태인데 보통 이런 걸 잘 모르시고 그냥 민형사상 다 퉁쳐가지고 합의를 하잖아요. 이 교통사고는 그 인명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다쳐도 크게 다치실 수가 있어서 민사 합의, 형사 합의를 정확하게 좀 나눠서 그 범위를 나눠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피해자 유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게 유족마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어요. 유족 중에 한 명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유족이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를 해서 합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질문들이었어서 너무 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최근에 정말 이런 사고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잖아요. 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좀 개선이 되면 이런 사고가 많이 잦아지고 줄어들까요? 내년부터던가요? 그 신차들에 이제 한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씩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게 생겨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좀 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고령 이제 운전자들의 운전 면허증 반납이라든지 뭐 반대급부를 통해서 그걸 이제 유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나이로 이렇게 딱 제한을 하는 거는 또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쵸. 뭐 몇 살 정도가 이제 그거인지 또 그분들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폭넓은 논의와 그런 거를 토대로 좀 잘 정해졌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령자들에 대한 고령 면허증, 뭐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그런 의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빈번하게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페달 오조작 방지하는 그런 장치를 나이를 가지고 뭐 의무화를 시킨다든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제도가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너무 사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범위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사고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조범수 변호사님과 함께 페달 오조작 사고 또는 급발진 사고에 관해서 내가 가해자일 때 또는 내가 피해자일 때, 내가 피해자 가족일 때 관점에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변호사님과 함께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영상을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인기 많은 그런 채널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열심히 조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는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아직 소규모 사무실이어서 의뢰인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친구 변호사랑 같이 그렇게 모든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변호사분을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내가 정말 변호사분이 조언이 필요하거나 어드바이스가 필요할 경우가 세상을 살다 보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 또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카비니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